자, 한국사 23차 시간입니다. 자, 한국사를 배우기에 앞서서 세계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야 그런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한국사가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교과서 8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에 대한 내용을 아주 짧게 5분 동안 살펴보고 그 같은 시기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의 정치적인 움직임이 어땠는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이것저것 정책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 칠판에서 아주 간단하게 5분 동안 정리해 볼게요. 자, 18세기가 되면 모두들 기술 시간에 배웠고 중학교 때 배웠듯이 유럽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죠.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러시아 할 거 없이 여러 나라들이 자본주의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자,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수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그로 인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더 이상 자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부족한 거예요. 이미 사 먹을 대로 다 사 먹고 필요한 만큼 다 갖춰서. 그래서 요때 만들어진 산업혁명으로 인해 만들어진 자본주의의 물건들을 팔기 위한 시장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하나 추가되게 되느냐?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자, 배타적 민족주의. 자,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민족주의, 우리 민족, 뭐 국가주의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야. 배타적, 다른 나라 따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뭐 쉽게 얘기하면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뭐가 추가되게 되느냐?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과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 진화론 무슨 소리냐? 동물들이 뭔가 자라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적응을 잘하면 강자가 되지만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무너지듯이 인간 세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를 잘 겪은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서 강자와 약자가 있고 진화한 사회만이 살아남는 게 정상인 거다라고 하는 사회 진화론과 그 진화의 속에서 백인이 가장 잘 살았다, 그러니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요 첫 번째 시대적인 상황과 시대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이론적으로 요런 두 가지. 자, 이론적으로 요런 내용들. 사실 요거는 억지 주장이죠. 말도 안 돼요. 어딜 봐서 백인이 우월주의야. 요즘 코로나 사태만 봐도 유럽이나 미국들이 훨씬 더 미개해 보이죠. 동양이 훨씬 낫죠. 자, 이런 이론적으로 억지 주장과 이런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냐? 물건을 내다 팔기 위한 상품 시장과 나만 잘 사니까 남들은 좀 뭉개보자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더 잘났다라는 걸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식민지를 차지하는 식민지 침략이 아주 공공연하게 조금의 양심적 가책도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민지 침략, 즉 이런 걸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식민지 침략으로 인해서 동양이 어떻게 되느냐? 동양의 뭐 베트남이니 뭐 캄보디아니 그런 것까지는 다 신경 써서 배울 필요 없고, 그건 나중에 3학년 때 동아시아사 때 배워요.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건 청나라와 그리고 일본과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세 개가 이런 식민지 침략 시대, 제국주의 시대에 맞서서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보면 되죠. 일단 가볍게 알아보면 청나라는 영국이랑 아편전쟁이라는 걸 펼쳐서 그 아편전쟁에 의해서 크게 패배를 합니다. 아편전쟁에서. 그러면서 청나라가 서양 세계에 의해서 여기저기 찢겨 먹히는 상황이 발생해요. 자, 영국과의 무슨 전쟁? 아편, 마약이에요, 마약. 아편 전쟁에서
패배했고 이로 인해서 청나라가 서양 국가들에게 뜯어먹히고 있는 중이다. 너무 커서 한 번에 한 나라가 다 먹지 못해요. 이 나라 저 나라가 조금 다 뜯어먹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일본은 뭐였느냐? 일본은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대를 끌고 와서 일본에 딱 보여줘요. 그리고 한 포 몇 방 쏴줘. 그러자 그거 보고 일본이 바로 엎드려서 저희 미국한테 문 열어드릴게요 하고 문호를 개방하죠. 자, 일본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력 시위에 의해서 미국의 무력 시위 배 끌고 와서 대포 좀 쐈다겠죠. 미국의 무력 시위로 문호, 즉 나라의 문을 개방합니다. 항구를 열어요. 문호 개방 혹은 개항이라고도 해요. 자, 중국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강제로 문을 열고 일본 역시 미국의 무력 시위 대포에 무서워서 강제로 문을 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당시 조선을 다스리던 사람은 흥선대원군 그리고 그 바로 이전 세조정치 시기였죠. 요게 1840년대, 요게 1850년대니까 딱 우리나라 세조정치 그리고 흥선대원군 시대입니다. 자, 그럼 그 시기에 조선이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나라가 이끌어져 갔는지 이거 지우고 조선을 한번 보죠. 자, 지우고 봅시다. 자, 이어서 봅시다. 자, 아까 서양에서 제국주의 침략 시대가 열리면서 청나라가 아편전쟁에 패배했고, 그리고 일본이 미국의 무력 시기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시기 조선의 상황은 어땠느냐? 자, 세조정치 시기였고 흥선대원군 집권하려고 막 자리를 잡던 시기입니다. 자, 그 시기 조선의 상황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세도정치. 자,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국내 상황과 그리고 국외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국내 상황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세도 정치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농민들의 공기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국외 상황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을 굴복시킨 서양 세력들이 조선에도 찾아와서 너네도 우리랑 장사하자, 우리랑 그 문 열고 통상을 맺자라고 하는 서양의 즉 서구 열강의 통상 요구가 있게 됩니다. 자, 서구 열강의 통상 요구가 끊임없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국내적인 그리고 국외적인 상황 속에서 당시 집권을 하게 된 흥선대원군이 국내적으로 어떤 개혁 정책을 펼쳤고 국외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런 식의 거부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을 한번 이번 시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 정책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 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시간. 자,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자, 두 번째로 백성들이 계속해서 농민봉사, 세조 정치에 맞서서 통치체제 정비했으면 백성들이 계속 힘들어하는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힘들었던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시 세조 정치의 세력 기반 혹은 당시 양반들의 힘의 기반이었으며 백성을 긁어 먹었었던 서원을 철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떨어진 왕권을 다시 올리기 위한 경복궁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경복궁 중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흥선대원군 정책을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자,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자, 그동안은 원래 조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의정부라고 하는 곳에서 정치적인 일을 결정을 하고 또 뭐 삼군부라던가 각종 군사적인 일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런 게 잘 짜여져 있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한 개의 부서가 되게 힘이 세지고 나중에 세조정치 가문들은 이 부서를 장악함으로써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했죠.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바로 비변사죠. 비변사. 원래는 국방의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임시관청이었는데 이게 세조정치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기타 잡다한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이 무용지물되고 요거 환해서 모든 걸 다 하게 됩니다.
이런 비변사를 처음에는 권한을 축소했다가 나중에 아예 폐지시켜버리게 돼요. 비변사를 폐지했으니까 원래 얘가 담당했던 것들을 하던 관청들, 의정부라던가 그리고 삼군구라던가 이런 걸 다시 부활시키게 되죠. 자, 아까 의정부는 뭐를 담당했다? 요거는 정치적인 일은 여기서 하고 군사적인 일은 여기서 하는 걸로 다시 원래대로 바람직한 정치제도로 돌아가려고 했었고, 자, 그동안은 세도 정치였기 때문에 특정 몇몇 가문이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 특정 몇몇 가문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등용해서 쓰는 인재에 따른 등용을 흥선대원군이 실시했습니다. 그전엔 이게 안 됐죠. 오로지 자기 가문만 올렸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종친, 왕의 친척들도 많이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뭐를 했느냐,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진행되면서 망가졌던 조선의 체제를 다시 바로잡기 위한 법전을 다시 편찬해내요. 원래 조선 전기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정리해놓은 책이 있었죠. 그 책의 이름이 경국대전. 근데 그 경국대전에 따른 통치 방식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다 무너졌고 그동안은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됐었다겠죠. 요거를 다시 잘 정리해놓은 새로운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 법전의 이름이 대전 회통이라고 하는 책과 그리고 육전조례라고 하는 육전조례. 자, 책에는 이런 표시 쓰죠. 대전회통 육전조례라고 하는 이게 뭐다? 좁으니까 밑으로 쓸게요. 이게 뭐다? 법전이다. 법전을 편찬했다. 자, 훌륭한 일 했죠? 자, 그거 외에 삼정개혁. 자, 요게 이제 중앙의 통치체제를 바꾼 거였다는 삼정개혁. 자, 삼정은 세 개였어요. 그러니까 삼정이죠. 하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인 전정. 그리고 또 하나는 군역에 대한 군정. 그리고 세금도 아니면서 세금처럼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걷어갔던 환고, 환정이라고도 하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전에 배운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한번 요거를 개혁하기 위한 기구를 국가에서 만든 적이 있었죠. 임술농민봉기 이후에 국가에서 설치한 삼정이정청 설치해서 뭐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다 하고 흥선대원군이 실시하는 겁니다. 삼정에 대한 개혁을. 자, 전정을 바꾸기 위해서 자, 토지에 대한 세금인데 뭐 정확하게 뭐 너는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내,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내 하고 딱 거두면 상관이 없는데 이 당시 뭐가 문제였느냐? 내야 될 사람이 안 내고 있었습니다.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척 숨겨놓은 땅들, 그런 땅들을 은결이라고 하는데 숨어있는 땅들, 그런 땅들을 다 찾아내서 세금을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내게 만들면 일부만 냈던 때보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전정에 대한 문예점을 개혁하기 위해 실시한 건 숨어있는 토지를 다 찾아내는 토지조사 사업을 벌립니다. 그 토지조사 사업을 뭐라고 부르느냐? 양전사업이라고 불러요. 자, 양전사업으로 토지를 다 찾아냄으로써 전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었고, 자, 두 번째 군정. 자, 군정의 큰 문제점. 군포는 영조 때 균역법으로 한 필로 줄였지만 내는 사람이 되게 줄었다고 했죠. 신분제에서 누가 증가하면서 양반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군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군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민들의 숫자가 줄면서 그 소수가 되게 많은 양의 군포를 내므로서 힘들었다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게 뭐냐? 사람 단위로 부과하던 군포. 어떤 집에 16에서 59세 남자가 3명 있으면 3개 내고 2명 있으면 2개 내는 거였는데 그런 사람 단위의 군포를 집 단위로 바꾸는, 자, 몇 동 몇 호 할 때 호죠.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 집이든 상민 집이든 구분하지 않고 한 집당 얼마씩 호포제. 당연히 양반들의 반발이 심했겠죠. 우린 못 낸다. 내가 뭐 하려고 양반했는데, 세금 안 내려고 양반했는데 감히 나한테 내라 그래? 하고 계기지만 당시 흥선대원군이 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포제를 실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식인 거예요. 결국 요만큼의 국내의 사람 중에 요만큼의 상민만
군포를 내고 나머지가 양반이거나 뭐 노비이거나 해서 안 냈었는데 호포제를 실시함으로써 상놈이고 양반이고 할 거 없이 이만큼은 군포를 부담하게 되고 요만큼 정도는 얘들은 양반이 아닙니다. 어떤 양반이냐? 실제로 관직에 나가 있는 양반들. 뭐 양반 관직도 없으면서 그냥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네 하고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다 내게 만들어요. 호포제로. 뭐 다른 말 아니에요. 양반에게 군포를 내게 했다라는 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군포를 내는 단위를 사람에서 뭘로 바꿨다? 집으로 바꿨다. 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호포제를 실시해서 군포를 내는 사람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군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고, 다음 환곡. 자, 환곡은 되게 좋은 제도죠. 백성들이 굶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곡식을 나눠주는 제도인데 거기에 환곡은 관리가 끼어듦으로 인해서 강제로 빌려주게 되고 좀 더 많은 걸 받아들이게 되고 더 걷어들이게 되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환곡을 고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빌려주는 제도는 그대로 하되 관리가 끼어들지 못하게, 즉 국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끼리 알아서 빌려주고 돌려받고 해라. 즉 민간인 주도의 사창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빌려주고 돌려받는 건 맞는데 누가 빠졌다? 공권력이 빠졌다. 사창제 실시, 이렇게 세 가지를 실시함으로써 삼정에 대한 계획도 실시하고, 자, 요거는 백성들이 진짜 좋아했겠죠? 농민이라고 표현하죠. 자, 농민층의 큰 환영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었던 요 첫 번째 내용도 세도 정치했던 세도 가문들에게는 반발을 샀을지언정 그 외에 한직에 있었던 다른 양반들에게는 어느 정도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자, 잘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서원철폐, 경복궁중건. 여기서부터 흥선대원군에 대한 뭔가 사람들의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크게. 자, 서원철폐. 서원이 뭐냐? 사할인의 세력 근거지이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양성하는 뭔가 뭐라고 표현하는 아지트 같은 거였는데, 이 서원은 원래 목적은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을 제사 지내기 위한 사당의 역할도 했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 역할도 했고 되게 좋은 거였어요. 좋은 거였는데 이 좋은 게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서원에 있는 것들은 세금을 면제받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 면제를 빌미로 국가에 세금 내지 않는 뭐라고 해야 되나? 탈세 현장이 되고, 또 서원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잘 나가는 양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농민을 뜯어먹는 뭔가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나쁜 존재가 돼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있었던 서원이 600개가 넘었었는데 그 중에 딱 47개 진짜 중요한 거 몇 개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립니다. 47개, 뭐 정확히 47개인가? 뭐 그 정도, 47개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립니다. 왜냐? 얘들이 하고 있었던 농민에 대한 수탈을 방지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자, 매우 좋은 역할을 했어요. 농민 수탈도 방지했고 국가 재정도 확충하는 걸로. 그렇지만 이거는, 자, 요거는 단순히 몇몇 세도 가문의 문제였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시던 그 사당에 있는 서원을 없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선비들이 이거에 대한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자, 반대로 농민들은 되게 환영했겠죠? 농민은 대환영했고, 자기들 그동안 뜯어먹던 서원 없앴으니까 대환영했고, 그에 반해 양반들은 어땠다? 반발이 되게 심했다. 자, 아직까지는, 자, 농민들은 반발하지 않아요. 농민들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자, 근데 이 네 번째에서 양반과 농민들 모두가 반발하게 됩니다. 자, 경복궁 중건이 뭐길래 그렇게 반발하게 됐냐? 그동안 조선의 왕들은 경복궁이 원래 본 집이지만 임진왜란때 불타버렸고 그걸 다시 짓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경복궁이 아닌 옆에 있었던 다른 궁궐 창덕궁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승선정은 생각한 거지. 세도 정치 시기에 왕권이 뚝뚝 떨어졌으니까 그 떨어진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 원래 집으로 들어가겠다. 원래 집은 뭐? 경복궁.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짓는데 그동안 안 지은 이유가 뭐라겠어요? 돈 없어서라겠죠? 그러니 돈도 없는데 경복궁을 지으려니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돈 구하느라. 자, 그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뭘 실시하느냐? 일단 첫 번째, 원납전. 자, 원납전. 원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징수인데 흥선대원군이 돈을 막 사람들 데려다 쓸 때 공짜로 쓰는 거 아니에요?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까 전국에 있는 부자 명단을 뽑아와서 그 부자들에게 돈 내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안 내면 죽겠죠? 기부금 형태지만 강제성이 있었던. 그래서 원납전이 원하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게 원망하는 돈이라고 바뀌게 되죠. 이로 인해서 전국의 부자들이 흥선대원군을 원망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양반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당시에 분홍도 있었고 부상도 있었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부금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요. 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당백전. 당백전이라고 하는 기존에 쓰였던 상평통보라고 하는 동전의 100배 가치가 있는 이 당백전을 새롭게 발행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사회 시간에 배웠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 결과 당백전이라고 하는 돈을 막 뿌리는데 이 당백전은 100배 가치인데 시장에서는 5, 6배 가치밖에 안 되고, 그러니 예를 들어 뭐 요런 펜 하나 사는데 원래 1,000원이었는데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요거 하나 사는데 막 10,000원씩 줘야 되고, 결국 현금이 없는 농민들은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되죠. 자, 당백전 발생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월급 주면서 공사 시켜야 된다겠죠. 근데 월급 줄 돈이 없으니까 강제로 백성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자, 백성을 강제 동원. 자, 강제로 동원하기도 하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또 원성이 막 쌓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경복궁 다들 가봐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궁궐하면 진짜 이렇게 큰 나무 기둥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들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좋은 나무들이 주로 어디 있느냐? 양반들의 묘지를 감싸고 있는, 왜 양반 옛날 큰 묘지를 가면,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가냐? 큰 묘지를 가면 옆에 묘지를 꾸미기 위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그 가문의 무덤이니까 몇십 년씩 몇백 년씩 사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그걸 보고 야, 이 나무 좋다, 이 나무를 갖다 써봐야겠다 하고서는 양반들의 묘지에 있는 나무, 양반 묘지림, 요 양반 묘지림을 어떻게 합니까? 벌목하게 됩니다. 훼손하게 돼요. 나무가 필요해서. 그러자 양반들의 반발이 좀 장난 아니겠죠. 저 나쁜 새끼 뭐 경칩 하나 짓겠다고 조상님의 무덤을 사하게 했다. 그래서 양반 묘지림도 훼손하는 거, 묘지림을 훼손한 걸로 인해서 양반의 불만도 사게 되고, 또 동네 조폭들이 나는 옛날에 골목 지나갈 때 야, 여기 통과하려면 100원씩 내고 가, 1,000원씩 내고 가는 그 짓을 합니다. 서울을 들어가려면 숭례문, 뭐 홍인지문,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옛날에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돈리문, 뭐 숙정문 이렇게 불렀던 거. 그 서울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하는 흥인지문, 숭례문, 돈리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뭘 받아요? 통행세를 받습니다. 성문, 통행세, 징수. 자, 경복궁을 짓겠다는 의도는 좋았어요. 세도 정치로 인해 떨어진 왕권을 다시 회복해보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시한 이런 것들은 양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일반 농민들까지도 양반층과 농민층의 크나큰 뭐에 부딪히게 된다?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알겠죠? 자, 이게 여기까지가 흥선대원군의 정책들입니다. 자, 크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 통치체제 정비. 잘했죠? 할 거 한 거예요. 자, 삼정개혁. 너무나 잘했죠?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잘 고쳐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세 번째 것부터 삐리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서원을 설계하는 거, 백성들은 되게 좋았죠. 되게 좋고, 여기 흥선대원군이 교과서 89페이지에 서원 철폐에 대해 한 말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백성이 힘들다면, 백성을 힘들게 한다면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용서하지 않겠다. 멋져요. 그 말들은 농민들은 대환영했겠죠. 양반들은 자기네 근거지 없으니까 불만 있을지언정. 자, 근데 여기서 크게 삐끗어버립니다. 경복궁 중건. 이거를 짓기 위해서
각종 무리한 정책들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양반뿐만 아니라 농민층한테도 반발을 사게 되죠. 결국 흥선대원군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명성황후 세력과 양반 세력들에 의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도 리스크로 쌓이게 된 거죠. 자, 이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더 되면 이어서 요거 통상수교 거부 정책까지 보려고 했는데 이미 여기까지 한 게 약 25분쯤 되네요. 근데 요거까지 마저 하면 또 50분 풀영상을 찍을 것 같아서 자, 오랜만에 듣는 그리고 간혹 여기 한 3분의 1 정도는 한 번도 듣지 않다가 자 이제부터는 뭐 1차 지필평가 피 봤으니까 수업 들어가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처음부터 시간 폭탄에 포기할까봐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5분만. 자, 교과서 바로 읽어봐야 되죠. 87, 88, 86, 87, 88, 89 4페이지 수업한 건데 86, 7에 나와 있는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훨씬 자세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처음에 약 5분간 정리했던 그 정도 수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에 비해 88, 89, 특히 89페이지에 있는 사르톡톡의 후포제랑 아래쪽에 있는 탐구의 경복궁 중건에 관한 이야기, 서원 철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위에 있었던 후포제에 따른 그 세금 납부증 변화, 원그래프 그려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잘 체크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통상수교 거부정책 여러분 알고 있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